네, 안녕하세요. 제7장 이비즈니스 구현기술 두 번째 장 웹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맡은 신영 교수입니다. 자, 계속 한번 달려볼까요? 앞장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웹을 표현하는 마크업 언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부터 같이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크업 언어가 어떤 역할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마크업 언어랑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먼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크업 언어는 우리가 태그란 걸 사용해서 태그라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웹 문서의 콘텐츠를 작성하는 언어고 CSS는 콘텐츠가 웹 브라우저에서 표현되는 방법, 이미지가 표현되는 방법, 디자인적인 측면을 위한 언어고요. 그런데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마크업 언어나 CSS와 언어는 다른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HTML, X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는 서버에 저장된 웹문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전송된 웹문서, 그런 정적 페이지, 그냥 언어로 보이는 그 페이지들 있죠? 그 페이지들을 이야기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웹 프로그램 언어는 동적 페이지, 그걸 동적 페이지를 저장된 웹문서와 클라이언트에 전송된 웹문서가 완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클릭을 했을 때 동적인 페이지, 열려있는 페이지 안에 있는 글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장된 형태대로 저장돼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적으로 그대로 돼 있는 문서와 형태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동적 페이지는 이 저장된 웹문서의 형식도 다르고 클라이언트 전송된 웹문서 형식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프로그래밍 할 때, 동적인 걸 프로그래밍 할 때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동적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정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그 움직이지 않는 글의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동적인 웹페이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비주얼라이징 된 그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사실 더 최신에 많이 사용되는,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기 합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서 이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 CGI, ASP, JSP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언어인지 잠깐 특성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ASP입니다. 액티브 서버 페이지예요. 액티브, 활성화된 서버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NT 서버 3.0 이상에서 동작하는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NT 서버라는 게 있고 그 이상 3.0 이상에서 동작하는 페이지구나. 그래서 서버에서 동작하는 페이지므로 HTML 페이지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구성을 관리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ASP의 기본 구조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 HTML 문서에 서버 측 스크립트를 추가한 웹페이지인 거예요. 여기서 서버 측 스크립트라는 거는 HTML 문서랑 서버 측 스크립트로 구성된 거예요. 동적인 구성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HTML 문서는 알고 있어요.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HTML 문서는 아는데 여기서 서버 측 스크립트만 알면 돼. 서버 측 스크립트가 뭔지 알면 돼요. 그래서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크립트 언어가 서버에서 실행되느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느냐에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마크업 언어를 배웠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라고 아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아니라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그래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가 서버에서 실행되느냐, 이 스크립트 언어가 서버에서 실행되게 해놓은 거예요. 서버에서 실행되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있죠.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서 웹문서의 프로그래밍을 도입해가지고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요소를 막 표현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스크립트는 모든 것을 서버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는 서버 쪽에서 전혀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영향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바로 넘기게 되는 거고, 넘겨진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전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ASP는 서버 측 스크립트랑 HTML 문서로 같이 구성되어 있고, 이 서버 스크립트가 서버 쪽에서만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서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 ASP 같은 거는 서버에 지원하는 여러 능력을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동해서 작업 결과를 HTML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거의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서버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해서 작업 결과를 HTML 문서로 작성한 그 구성이 ASP 구성인 거예요. 이 ASP의 동작 원리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ASP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이 ASP라는 게 동작 원리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이 웹페이지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컴퓨터 인터넷 페이지에다 클릭한 거죠.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확장자 확인하고 확장자를 확인하는 거죠. ASP면. 그리고 웹페이지 소스 코드를 HTML 태그와 서버 측 스크립트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서버는 서버 측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웹페이지를 완성하고 완성된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는 HTML 태그를 해석하고 화면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지만 서버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웹 프로그래밍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소스 코드, 이 순서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 웹페이지를 요청했고,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확장자를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서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그 일을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해석하면서 확인하는 건데, 그걸 확인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웹페이지를 전송하게 될 것이고, 그 웹페이지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면 HTML 그 태그를 해석해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ASP라는 게 이제 역할이 있는데, 그 서버의 역할인 거예요. 서버에서 하는 역할을 ASP로 해서 우리가 페이지 언어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SP 페이지는 HTML이라는 거와 서버 스크립트랑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게 ASP.dll이라는 뭐 파일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ASP는 ASP.dll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뭐 파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파일을 서버 측 스크립트를 실행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파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HTML로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화면으로 가는 HTML이 있고, 서버에서 요청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같은 형태지만 결과 페이지만 우리가 스크립팅 엔진으로 통해서 언어로 만든 페이지를 보시면 다르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그림 있죠? ASP 예제해가지고 이 좌측의 코드가 이거는 서버에 저장된 코드예요. 그런데 우측은 뭐냐?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다르죠? 뭐가 달라요? 현재 시간과 날짜 now로 표시되는데, 현재 시간과 날짜는 표시돼서 나가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부터 퍼센테이지
이걸 웹서버에서 실행해가지고 해석하고 실행해서 이걸 클라이언트로 변경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되니까 서버에서 있는 웹페이지 내용이 클라이언트에 전송된 웹페이지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ASP에서 우리는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는 언제든지 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현재 날짜와 시간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이해되나요? 조금 어렵지만 ASP는 서버 측 스크립트랑 HTML로 구성되어 있고, HTML 지금 눈으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ASP 형태로 지금 웹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얘네들은 계속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now라는 형태로 들어가는 반면에 우측에 클라이언트에 보여주는 전송하게 되는 그 코딩 부분은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서 그 페이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다른 ASP라는 동작 원리가 있고, 이거는 HTML 결합된 ASP DLL로 구성된 HTML로 결합된 서버 측 스크립트와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것들은 서버에 저장될 때는 이게 움직이는 형태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니까, 이 움직이는 형태를 계속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now 해서 계속 움직이는 형태의 시간을 이렇게 now로 해서 표현했다는 거는, 이 now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우측에 클라이언트에 가는 내용을 보시면 이 now라는 거는 그 시각을 보낸다는 거죠. 이 시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없죠. 보내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now라고 쳤을 때, 이 시간은 갔을 때 정해진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낸 시간은. 그래서 이 ASP는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되는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로 저장이 되고, 이게 ASP.dll 이란 파일로 저장되는데, 그 형태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서버 페이지예요. 그런데 JSP니까 자바 서버 페이지예요. 그래서 자바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들은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가 강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였죠? 클라이언트 쪽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언어들, 그리고 여기는 서버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버에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와 뭔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자바 한번 봅시다. 자바, JSP,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고요. 그 서버를 스크립팅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뭐 서블릿이라는 기술이 있고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자바 하나만 배워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같이 뭐 서버 쪽 언어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쪽 언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가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따로따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서블릿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JSP는 서블릿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JSP에 대해서 동작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JSP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이랑 기술을 기반한다. 뭐가 다른데, 이 ASP는 뭐가 다른데 서블릿이랑 기술을 기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서블릿이라는 거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뭐가 다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블릿이란 건 자바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작성하기 위한 코드예요. 코드. 그리고 이게 어디서 생성되냐면 웹 컨테이너라는 데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웹 컨테이너는 JSP와 서블렛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하는 역할은 이 웹브라우저 요청에 대한 응답을 웹서버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요청이 왔다. 그럼 응답을 웹서버에서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JSP 서블렛이라는 실행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서블릿이라는 그 코드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 코드는 어디서 생성된다? 웹 컨테이너에서 의해서 생성된다.
그래서 이 웹 컨테이너는 JSP와 서블렛에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가장 큰 역할은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요청이나 응답이 오면 웹서버에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고 서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페이지를 요청할 거란 말이죠. 서버에다가. 여러분들 클릭이라는 하나의 순간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제일 쉽게. 그럼 클릭해서 어떤 페이지를 보여달라고 클릭을 눌렀어. 어떤 페이지의 위치를 저장해서.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아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죠. 뭐 중간에 ASP 같은 경우에는 HTML 태그와 서버 측 스크립트를 뭐 분리하고 이랬는데, JSP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이 생성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한 웹페이지 확장자를 요청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ASP 확장자에서는 ASP에서 확정하고, JSP 확장자라면 JSP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 JSP 서버에서 JSP 확장자가 들어오게 되면 JSP 컨테이너하고 거기에 전달하게 되고, 이 컨테이너에서는 전달되면 JSP 파일을 받아가지고 서블릿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서블릿 태그가 어떻게 코딩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있으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 후 웹브라우저 바로 응답하게 하고, 만약에 이 서블릿 파일이 없으면 JSP를 서블릿 소스 자바로 다시 바꿔가지고 내부에서 이걸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해서 다시 서블릿 생성해서 컨테이너를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다른 거예요. JSP라는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 코딩 태그 언어를 쓰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서블릿이라는 그 태그가 있고, 그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컨테이너라는 데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ASP는 뭐였어요? ASP DLL이라는 뭐 파일 형태의 DLL이 구성됐고, 그 서버 측 스크립트가 그걸 실행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JSP는 이게 더 들어오게 되면 서블릿을 생성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서블릿이 없으면은 서블릿 생성해주는 웹 컨테이너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바와 자바 기반의 서블릿과 그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같이.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에 요청을 해당하는 응당한 서블릿을 생성해서 결과물을 생성해서 전송한다는 건데, 이 동작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그걸 만드는 그 태그들을 서블릿이라 하며, 그 서블릿이 실행하는 것은 웹 컨테이너라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보시면 JSP도 이 안에 내부에 우리가 동적인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이틀과 now라는 형태로 표현됐죠. 그런데 이 뭐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 HTML 코드와 섭입돼서 같이 가는 거는 거의 JSP, ASP 유사해요. 그런데 이 JSP 내에서 자바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 세 가지를 표현해서 사용하는데, 뭐 선언문이 있고 뭐 스크립트립이 있고 표현식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건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스크립트 요소들이 있다. JSP는 ASP보다 더 많죠. ASP는 그냥 만들어주는 형태였다면, JSP는 이걸 만드는 요소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바 코드를, JSP 내에서 자바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식이라든지 선언문이라든지 스크립트릭이라는 요소들이 있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요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언문이라는 게 있고, 어떤 태그를 쓴다. 그리고 스크립트립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되는 태그를 쓰고, 표현식이라고 해서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작하는구나. 아, 선언문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페이지라서, 그래서 JSP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JSP는 ASP와 다르게 이러한 동작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 코드를 삽입해야 되는데 자바 코드 삽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자바스크립트 요소를 사용해서 만들게 된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PHP입니다. PHP도 마찬가지로 동적 웹페이지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존에는 그러니까 정적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거였고 특히 클라이언트용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배우는 것들은 서버 쪽과 이야기하기 쉬운 언어, 특히 서버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언어들이 앞에서 배우는 웹 프로그래밍 그 마크업 언어였고요. 지금 배우는 것들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 웹과 프로그램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서버와 이야기하는 언어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게 많이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PHP, ASP, JSP 그것도 동적인 웹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PHP입니다. 특히 이게 동적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대표적인 서버 스크립트 언어고요. PHP가 사용되는 건 사실 윈도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생각하실 때 리눅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닉스 같은 유닉스 계열도 사용하는 언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윈도우 기반은 아닌 포함도 해요. 윈도우 기반도 있고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도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그거 개발할 때 쓰는 언어예요. 이게 매우 강력한 언어인 게 PH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때 필요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이 이 PHP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동을 해야 되면 같은 언어를 쓸 수 있게 언어를 써야 이 연동이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PHP인 거죠. 많이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인 것들이요. 그리고 이 ASP나 JSP의 내부 엔진이 매우 가벼워가지고 웹사이트 처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특히 리눅스나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윈도우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무료가 많아요. 리눅스 기반 그리고 SQL 기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스크립틀리라고 해서 ASP와 JSP는 코드 내에 뭐 따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스크립틀리라는 걸 통해서 표현이 됐는데 PHP는 더 간단하게 코드 내에다가 그냥 표현만 하면은 PHP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끝난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하기. 그리고 대부분 이거 아파치랑 같이 써요. MySQL 묶어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같이 쓰고 이렇게 특히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웹 서비스를 PHP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하려면 PHP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이 아파치랑 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한 묶음이야. 거의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할 때. 그래서 아파치가 뭔지 잠깐 보자면 PHP를 쓸 때 HTML 파일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PHP가 제공한 HTML 파일을 HTTP 규약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게 하는 게 아파치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게 하는 게 아파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HP는 동적인 웹사이트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PHP만의 언어고 이게 아파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HTML로 PHP 문법에 맞게 또 해석해가지고 HTML 형태를 변환해야지 되는데 그걸 하는 게 PHP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HTML 형태로 변환시켜야 되는 거죠. PHP로 만들게 되면. 그래서 그걸 바꿔서 다시 아파치에다가 제공해야 되고
MySQL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각종 데이터 저장하게 하는데 이걸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켜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조금 더 오픈돼서 진행하게 되는데 PHP 같은 경우에는 좀 유닉스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웹프로그래밍 언어고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자가 되면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PHP는 조금 다른 형태고 ASP, JSP와 다르게 왜 다른 형태냐면 다른 응용 프레임까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개가 더 같이 이 해석하는 프로그램인 PHP 그리고 만드는 프로그램인 PHP 기반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HTML 형태로 변환까지 해주고 PHP에서 그걸 클라이언트에다가 우리 서버인 아파치가 있어서 HTML 파일을 HTTP 규약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해서 아파치란 걸로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이라는 이름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 저장하는 형태와 서버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서버 스크립트 기능을 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어떤 역할을 한다 정도는 아시면 매우 나중에 사회에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발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될지 처음에 어떤 걸 배워봐야 될지도 선택하게 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인 거죠. ASP를 해야 되나? JSP를 해야 되나? PHP를 배워봐야 되나? 아니면 서버 측을 배워봐야 되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측을 배워봐야 되냐? 이게 사회에서 전부 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배워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봤습니다. 조금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안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뭐 응용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값만 잡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값만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PHP랑 웹 프로그래밍 언어랑 마크업 언어랑 뭐가 다르고 그리고 하는 역할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셔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보시면 PHP 같은 경우에도 동작 순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페이지 전송하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아까와는 다르게 JSP와는 다르게 PHP 해석 및 실행을 하는 서버가 중간에 끼어 있고 이 동작 순서는 거의 뭐 서버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죠.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역할들을 가진 이름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픽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기술일 거예요. 뭐 웹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고 디자인을 보고 이런 것들이 예쁘다고 표현도 생각도 하실 거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디자이너라고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일이 많이 하시는 사람도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 사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조금 잘 나간다는 회사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술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업군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우를 받는 역할과 대우를 가장 많이 받지 못하는 역할이 순서대로 사실 나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뭐 IT나 여러분들이 뭐 IT 회사를 가고 싶다, 웹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직종들 다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셨던 앞에 조금 어려웠던 이해하기 어려웠던 웹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마크업 언어 그리고 그래픽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뽑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것들이 하나의 직업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배우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흥미가 가는 직업군들,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은 직업군들을 이해해 보시고, 아, 이런 기술들이 있겠구나. 그럼 이 기술을 3학년 때 한번 배워봐야지. 아니면 2학기 때 뭐 배워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죠. 수업의 순서. 그래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다음 EBS 학과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경영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이유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세 번째 이 비즈니스에서 많은 구현 역할을 하는 게 그래픽 기술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도형이라든지 화상, 그림, 일러스트레이트, 이미지, 뭐 하다못해 캐릭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겠어요? 연필, 포스터 컬러 뭐 이런 거 미술 디자인 재료를 해가지고 만들던 거를 이제는 마우스, 뭐 트랙패드, 드로잉 패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픽 기술들을 통해서 이게 이 비즈니스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 이걸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래픽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크게는 2D랑 3D로 다 또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보시면 2D 애니메이션도 있고 3D 애니메이션도 있죠. 그리고 그거는 아예 두 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가 꿈이다 라고 하셨으면, 회사에 갈 때 디자이너가 꿈이다 라고 하셨으면 내가 2D 디자이너가 될 건지 3D 디자이너가 될 건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왜 다르냐? 그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될 툴도 다른 거예요. 2D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평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비트맵 이미지, 벡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3D는 3차원 이미지예요. 그래서 앞뒤가 보이고 뭐 옆이 보이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그리고 그래픽, CAD 이런 게 설계용 이미지예요. 그래서 전체를 완전 설계해야 되잖아요. 다리부터 끝까지. 그래서 조금 더 안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더 복잡하죠.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래픽 툴러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너무나 많아요. 뭐 어도브용 파일도 있고 뭐 CAD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픽 툴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나중에 뒤에도 배우겠지만 포토샵도 배우실 거고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배울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이런 것들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와, 이거 내가 괜찮겠는데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파고드는 수업을 드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포토샵입니다. 현존하는 그래픽 툴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뽑는 그래픽 툴이죠. 포토샵.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포샵질 한다고 하죠. 그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뭐 너무나 많은 포토샵이라고 하는 건 포샵이라 할 만큼 너무 대명사가 되버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아예 뭐 발전이 돼서 뭐 얼굴을 고치는 역할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포토샵은 되게 대중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우 편해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이걸 못 쓰면 2D 디자이너들이 하다못해 3D도 이걸 얹힐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사실 디자이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토샵은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디자이너 직원 회사에서 디자이너들도 다 사용할 줄 알고요. 그래서 포토샵 툴을 이렇게 돼 있고 그 포토샵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툴과 뭐 레이아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이아웃들로. 버전이 2020 버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볼 수도 있는 페이지이고 구독제도 있으니까 관심 가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포토샵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함께 무조건 같이 거의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보정, 채색 기능보다 캐릭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그래픽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좀 매일 같이 쓰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같이 써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못하면 안 돼요. 디자이너 하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뭐 전자출판이라든지 그래프, 픽토그램, 캐릭터 작업, 특히 이미지 파일을 확대해도 안 깨지거든요. 이게 벡터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본 디자인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원본 디자인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함께 거의 같이 사용되고 디자이너의 꿈을 꾸신다면 이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이고 레이어와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플래시인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동영상, 게임 처리, 게임 제작, 그래픽 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건 GIF 기반이에요. GIF 기반. 뚝뚝뚝뚝 끊기는 거 있죠? 그래서 퓨처 웨이브라는 회사가 개발했고 지금은 어도비사가 인수해서 플래시로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문 틀로 간다고 하면은 플래시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 GIF 이미지가 전문적인 동영상 이미지는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플래시는 조금 유행이 좀 지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영상 툴로 간다면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끊기는 툴로 간다면 조금 기능들이 예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플래시도 있구나. 그리고 플래시 게임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번 유행을 쫙 했죠. 이걸로 해서 게임도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 되면 한번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자, 내 사장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이에요. 요즘 제일 각광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고 이 모바일 프로그래밍 모바일에서 최적화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래밍인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리면서 기술이 급부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부분도 매우 많은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최적화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모바일 최적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소비자와 만나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모바일 최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들은 뭐냐? 모바일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 기반 기술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 프로 개발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기술인 뭐 HTML5, 자바스크립트,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뭐 2007년에 아이폰 등장 이후에 갤럭시 태블릿에서 iOS와 안드로이드의 그 프로그램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앱이라고 많이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앱이란 용어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지금은 스마트 기기용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통치하고 있을 정도로 앱이라는 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앱을 거래하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이게 안드로이드 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나 앱을 사용해서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정보 습득도 할 수 있고 생활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기기와 앱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재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 출근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뭐 뉴스 앱이라든지 뭐 지하철 앱, 버스 앱, 날씨 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사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쇼핑, 뭐 소셜 커머스, 여러분들 포털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여러분들과 앱의 형태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 확산하고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대해서 감신도가 확 늘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체제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림의 블랙베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WPI에서 와이파이 해서 이런 것도 WP라고 또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세인 것들을 개발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이고요. 이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위한 운영 체제고, 이게 미들웨어의 핵심 앱을 표하고 있는 구글의 운영 체제, iOS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내장된 애플의 운영 체제, 그리고 블랙베리는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위한 리서치 인 모션의 운영 체제, 그리고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기기를 위한 임베디드 운영 체제. 뭐 별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 스마트 기기 운영 체제들이고, 이 운영 체제들이 대세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인 거죠. 이런 운영 체제들이 있으니까 이 운영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정해져 있는 거죠. 특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앱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게 되면 안드로이드용, iOS용 다 따로 만들거든요, 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갤럭시를 쓰시는 분이라든지 뭐 LG폰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애플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앱이 달라요. 서로 쓸 수 있는 앱들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앱 시장이 다르고 앱 개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개의 시장에다가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앱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무슨 기반? 자바 기반이에요. iOS는 무슨 기반? 오브젝트 C 기반이에요. C 기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반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앱 개발을 위해서 언어가 두 개니까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개발 환경이 넓어지고 돈도 많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iOS도 있지만 안드로이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조금 차이로 점유를 더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앱은 IDE라고 불리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 있어서 그 개발 환경 그대로 써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했죠. 예전에는 뭐 클라이언트 기반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뭐였어요? 어떤 언어 썼어요? HTTP. 그래서 막 이렇게 코딩하는 거 봤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발했는데, 이제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IDE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는
SDK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배워보시면 SDK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그냥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받아 보신 적 있겠지만 APK이라는 확장자명으로 안드로이드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SDK라는 컴파일러로 이 실행 파일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은 이 딜빅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상머신 환경에서 이 LVD를 이용해서 실행하거나 아예 가상머신에서 핸드폰인 것처럼 실행하거나 데이터 케이블로 PC에 연결된 스마트폰에 전송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실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다운로드 눌러서 실행하는 게 말고 APK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서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게임을 개발하면 쉽게 생각해 개발할 때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고 이게 개발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그 안드로이드 시장에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SDK라는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제작해주는 파일이죠. 컴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로 바꾸는 형태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실행 파일 제작하고 이래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려면 윈도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윈도우에서 이거 안드로이드 앱 만든 거는 실행해봤자 안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상머신 환경에서 실행해 보거나 데이터 케이블로 내 핸드폰에 넣어서 실행해 보거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은 이렇습니다. 순서가 이렇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 보시면 내가 앱 개발자예요. 앱 개발자면 앱 프로젝트 및 생성 편집하고 이게 앱 개발 환경이죠. 크게. 그래서 이 큰 환경 속에서 개발하게 되고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실행해 보거나 DL 가상 머신에서 실행해 보거나 내가 핸드폰에 넣어서 실행해 보는 거죠.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은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윈도우 또는 유닉스, 리눅스에서 많이 개발하고 특히 운영체제는 이런 체제에서 개발하는데 어떤 개발 킷으로 개발하냐면 자바 킷이라든지 안드로이드 SDK 아까 환경을 제공하는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안드로이드 가상 디바이스까지 해서 이런 개발 환경으로 있고 이런 환경이에요. 개발 환경이.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가상 디바이스죠. 안드로이드 핸드폰처럼 만들어 본 거예요. 컴퓨터에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개발할 때. 핸드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미지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써서 만든다.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지향 언어다? 객체. 객체는 듣는 사람 지향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C++, C++ 형태를 유지했고 C++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컴퓨터 언어 안드로이드 그 앱 개발의 가장 시초인 C++ 형태에서 개발해서 자바에서 만들어서 만든 거고 이게 웹에서 이직성이 높아서 다양한 분야의 개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앱 개발까지 온 거죠, 사실. 이 자바의 조금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앱 개발에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배울 수도 있고요. 이 자바가 가지는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자바를 통해서 앱도 개발하고 웹 프로그램도 있는가?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바 특성은 기본적으로 한 7가지 정도로 있는데 이 7가지 특성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단순성이에요. 이게 자바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C나 C++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에서는 되게 친숙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쓰던 언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객체 지향성. 이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드는데 그 형태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데이터 외에도 많은 것들, 기본적인 데이터 외에도 다른 것들까지 다 객체를 지원해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리가 편해요. 그리고 설계에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지원이 강력한 거죠.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딩에서 프로그래머를 강력하게 지원해요. 언어 능력도 되게 많이 하게 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언어 환경이라든지 메모리 관리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코딩만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 분산 처리 기능인데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있어서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게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고 이게 확장돼서 웹브라우저까지 실행되니까 웹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HTTP, FTP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분산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편한 부분이죠. 다섯 번째가 독립성과 이식성이에요. 자바는 특히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하드웨어에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양한 OS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플랫폼이 어떤 곳에서 해석기를 실행시키면 바로 할 수 있게 놓으니까 독립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쉽게 해놓은 거죠. 안전성, 또 여섯 번째가 안정성이에요.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오류 검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을 때 오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만약에 오류가 생겼어도 안전해지는 거죠. 일곱 번째가 멀티스레드 지원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실행점, 다른 말로 CPU가 4개니 6개니 이런 말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내 머리가 8개니 6개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바가 이런 특성을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개발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자바 실행을 위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번역되고 실행된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구현 기술을 다 살펴봤고요. 디자인 구현, 모바일 구현 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마크업 언어들, 그리고 웹을 만드는 언어들, 웹을 프로그래밍하는 언어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장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 장보다 진짜 이 비즈니스에서 이런 구현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역에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거나 이런 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야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